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한겨울 냉기 가득한 복도를 지나 303호의 현관문이 조심스레 열린다. 퇴근길 정아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방금 전에 끓인 듯한 라면 냄새와 진한 소주의 향이 코를 찔렀다. 주방 한가운데에는 진수, 정아보다 6살 위인 오빠가 앉아 있었다. 이미 다 식은 라면 그릇 앞에서 그가 던지는 첫 마디는 이랬다. 야, 밥 안 해놨어? 정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꾸했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좀 드세요. 진수는 혀를 차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 소리에 맞춰 거실에서 TV를 보던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너 오빠한테 왜 그렇게 말하니? 형제끼리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정아는 아무 대꾸 없이 자기 방 문을 닫았다. 마치 이 집에선 자기 목소리가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침대 위에 내려놓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결혼정보회사의 브로슈어. 정아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맞벌이 선호 가족 중심 가치관이라는 문구가 유난히 눈에 밟혔다.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것, 어쩌면 결혼이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다. 정아의 동생 서유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그녀도 IT 기업에서 일하며 집에 월급을 보태고 있었다. 오빠 진수는 벌써 10년 가까이 무직 상태였다. 처음엔 아르바이트라도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 그는 하루에 40만 원 가까이 써댔고 돈을 안 주면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때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정아의 팔에는 지금도 멍이 가시지 않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엄마는 그런 진수를 감싸기 바빴다. 이혼 후 혼자 자식을 키워온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일까? 정아는 종종 헷갈렸다. 지연이 결혼하면 오빠는 뭐가 되니? 사람들 눈은 생각 안 해봤니? 엄마가 그랬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순간 부르시어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다. 정아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도 나 하나쯤은 내 편이 돼줘야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 장면은 서윤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며 정아의 눈가를 보며 멈춰선다. 언니 또 오빠가? 정아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무겁고 적막한 저녁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브로슈어는 여전히 펴진 채 식탁 위를 물들였다. 그날 이후로 정아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문자 한 통이 오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전화벨이 울릴 때면 숨을 들이쉰 채 받았다. 상대는 승현이었다. 정아가 3년 넘게 만나온 사람. 조용하고 믿음직한 사람. 함께 미래를 꿈꿨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결혼 얘기는 작년 가을부터 오고 갔다. 정아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고 승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모님께도 이야기해보자고. 그렇게 상견례의 날짜도 잡혔다. 예식장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둘 다 소박한 결혼을 원했기에 조촐하게 식을 치르기로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정은 정아의 집을 통과하지 못했다. 엄마는 상견례 얘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얼굴을 굳히더니 결국에는 아예 말을 끊어버렸다. 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상견례에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자 엄마는 설거지를 멈춘 채 정아를 쳐다봤다. 눈빛은 싸늘했고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못 나간다. 내가 먼저 결혼하면 사람들한테 우리 집 뭐라고 설명하니? 정아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한참을 망설이다 정아가 입을 열었다. 오빠는 아직 결혼 생각도 준비도 없잖아요. 그럼 저도 계속 기다려야 돼요. 엄마는 물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도 장남인데 순서라는 게 있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날 저녁 정아는 참지 못하고 방에서 나와 소리를 질렀다. 오빠는 라면을 끓이려다 말고 뒤돌아섰고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왜 항상 오빠 중심으로 돌아가요? 전 사람이 아닌가요? 왜 제 인생은 늘 뒤로 밀어야 하죠? 진수는 무심히 말했다. 결혼? 내가? 누가 받아줘? 그 말에 정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숨이 막혔고 가슴은 저릿했다. 며칠 뒤 정아는 승현을 만났다. 카페에서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길게 흘렀다. 정아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가 반대하고 오빠가 결혼을 방해할지도 모른다고.
승현은 말없이 커피를 젓더니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아야, 나 사실 조금은 걱정돼. 너희 가족이 너무 감정적이고 복잡해서. 정아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현실이 정아에겐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정아는 서윤과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진짜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뻗어 정아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만이 유일한 위로였다. 결혼을 강행하기로 마음먹은 정아는 더 이상 시간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엄마의 반대가 계속됐지만 그녀는 웨딩홀을 예약했고 신혼집 계약도 마쳤다. 승현과 함께 고른 작은 아파트, 햇살 잘 드는 거실과 화이트톤의 주방이 마음에 들었다. 정아는 주말마다 짐을 정리했고 서윤도 옆에서 묵묵히 도왔다. 그러나 가족 안의 균열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다. 어느 날 정아가 결혼식에 입을 웨딩드레스를 택배로 받은 날이었다. 거실에서 포장을 풀고 드레스를 꺼내 들고 있던 찰나 진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게 뭐야? 네가 그걸 입어? 웃기고 있네. 정아는 드레스를 품에 안은 채 등을 돌렸다.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수는 다가와 드레스를 쳐다보다가 바닥에 내팽개쳤다. 결혼? 내 주제. 이 집에서 누가 먼저 가야 하는지 모르냐? 정아는 치솟는 분노를 누르고 드레스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 순간 진수는 테이블 위에 있던 그녀의 노트북을 들어 벽 쪽으로 던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면이 산산조각 났다. 엄마가 뛰쳐나와 진수의 팔을 붙잡았다. 진수야, 그만해. 왜 이래? 진수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정아는 부서진 노트북 조각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경찰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휴대폰을 들기도 전에 엄마가 다가왔다. 정아야. 제발. 경찰은 부르지 마. 그건 너무 심하잖아. 엄마의 그 말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폭력을 휘두른 건 오빠인데 왜 자신이 참아야만 하는지. 그날 밤 정아는 경찰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결혼할 거야. 엄마가 뭐라 해도, 오빠가 또 난리쳐도 이 집 이제 지긋지긋해. 서윤은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아는 승현과의 상견례 날짜를 조율했고 식장에 알리고자 청첩장 샘플도 주문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밀어붙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상견례 당일 아침 엄마는 준비된 옷차림으로 나서다 말고 돌연 앉아버렸다. 정아야. 나 오늘 못 가겠다. 이유를 묻는 정아에게 엄마는 애매한 말만 반복했다. 체면이 어떻고 이웃이 뭐라 하겠다는 말. 결국 상견례는 어머니 없이 진행됐다. 승현의 부모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를 지켰고 승현 역시 말수가 적어졌다. 정아는 이 자리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예식장을 나오는 길 정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괜찮아.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끝까지. 상견례 이후 정아는 더는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밥을 푸고 진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렸다. 집안은 겉보기엔 조용했지만 그 속은 무언가 금이 간 유리처럼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정아는 식탁 위에 놓인 청첩장 시안을 바라보며 그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식은 국과 말라붙은 김치, 그리고 어머니의 말 없는 비난. 식사는 늘 긴장과 냉담으로 채워졌고 대화는 기껏해야 씹는 소리뿐이었다. 며칠 뒤 정아는 결혼식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드레스샵과 예식장, 인쇄소까지 다녀왔다.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기에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다. 이 결혼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고 그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승현은 조심스레 말했다. 정아야, 너무 무리하지 마.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 하지만 정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익숙하잖아요. 혼자 하는 거.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돌아오는 집 앞에서 정아는 서윤과 마주쳤다.
퇴근길 피곤한 얼굴의 동생은 조용히 물었다. 언니 혹시 나중에 나도 따라갈 수 있을까? 정아는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의 약속, 그 말엔 두 자매의 오랜 침묵이 녹아 있었다. 결혼식이 다가오던 어느 밤 정아는 어머니 방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저 결혼해요, 엄마. 혼자서라도요. 저 그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문 너머로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는 아침상을 차리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시계는 못 간다. 알지?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식탁에는 여전히 진수의 밥그릇이 먼저 올라왔고 정아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던 일상이었다. 결혼식을 한 주 앞둔 주말 정아는 마지막 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서는 싸늘한 공기가 흘렀다. 벽에는 무언가 흠집이 나 있었고 거실의 화분은 쓰러져 있었다. 진수는 방에 처박혀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 한편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다. 너 결혼한다고 하니까. 진수가 또 화가 났어. 너 자극하지 말아줘. 지금은 예민하니까. 정아는 고개를 돌렸다. 화가 치밀었지만 이미 감정은 바닥에 닿아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방 안 책상 위에는 오늘 가져온 청첩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받는 사람 이름을 쓰려다 펜을 내려놓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청첩장을 받을 사람 중 진심으로 내 편인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녀는 그날 밤 한 장의 청첩장도 보내지 않았다. 자신에게만 하나 남겨두었다. 결혼을 2달 앞둔 어느 날 승현은 정아를 조용히 불러냈다. 평소와 다른 그의 목소리에 정아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 초겨울 햇살이 창 너머로 비추는 오후. 그곳에서 정아는 모든 것을 잃었다. 정아야, 미안해. 난 너랑 결혼하고 싶었지만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내 가족, 특히 내 오빠 문제는 나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정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정지된 듯 고요했다. 그날 저녁 정아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방 안 책상에 앉았다. 서랍에서 청첩장을 꺼내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초대받지 못한 자신을 떠올렸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을 차리지도 않았다. 집 안은 조용했고 진수는 게임 소리만을 내며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정아는 거실에 앉아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나 이제 다 잃었어. 결혼도 사랑도.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잘 됐네. 이 집에 계속 있어도 되겠네. 오빠 혼자 두면 안 되잖아. 그 순간 정아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엄마한텐 내가 사람 아니에요? 난 평생 오빠 뒷바라지만 하다가 죽어야 돼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정아의 마지막 기대가 사라지는 소리 같았다. 그날 밤 정아는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침대에 누웠고 아침이 되기 전 다시 일어났다. 그녀는 달력에 표시된 결혼 날짜에 검은 줄을 그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물었다. 언니 이제 진짜 나갈 거야? 정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더는 여기 못 있겠어. 나 이제 내 인생 살아야 해.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나도 같이 갈래? 언니 혼자 두면 불안해. 그 말에 정아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집안은 여전히 냉담했고 식탁 위엔 먹다 남은 김치찌개가 식고 있었다. 진수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엄마도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정아는 회사를 마치고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다. 오후 6시 퇴근 인파에 섞여 걸어가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집이란 걸 떠올렸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편하게 눕고 일어날 수 있는 곳. 화장실 휴지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다. 부동산 직원은 친절했다.
단출한 원룸부터 투룸까지 정아의 예산에 맞춰 다양한 집을 소개해 주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집 구조와 월세를 꼼꼼히 기록했다. 서윤에게 사진을 보내자 바로 답장이 왔다. 언니 나도 같이 나갈래? 더는 그 집 못 견디겠어? 그날 저녁 자매는 함께 모여 짐을 싸기 시작했다. 크지도 무겁지도 않은 가방들이었지만 마음은 사뭇 무거웠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다음 날 정아는 부동산에 보증금을 송금했다. 첫 월세 계약. 자매는 15평 남짓한 투룸을 계약했고 입주는 일주일 뒤였다. 짐을 나르기 전날 엄마는 조용히 정아 방에 들어왔다. 말없이 앉은 그녀는 이내 울먹이며 말했다. 가면 안 되니. 진수 혼자 어떻게 살아? 너희까지 나가면 난. 정아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오빠는 이제 40이에요. 밥도 혼자 못 차려 먹는 사람을 우리가 평생 돌봐야 하나요? 이제 그만. 각자 인생 살아야죠.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럼 나라도 좀 데려가줘. 나 진수 못 감당하겠어. 정아는 말없이 일어났다. 그리고 어깨 너머로 말했다. 엄마, 진짜 힘들면 연락하세요. 하지만 지금은 우릴 놔주세요. 이틀 후 이삿날. 택시 2대에 짐을 실은 자매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정아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다. 낡은 소파 얼룩진 커튼, 그 아래 멍하니 TV를 보는 진수. 그리고 어머니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다. 정아는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현관문을 닫았다. 작은 투룸에서 시작된 새 삶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정아는 매일 아침 직접 끓인 된장국을 먹고 퇴근 후에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즐겼다. 서유는 퇴근 후 피곤해도 설거지를 자청하며 자립에 익숙해져 갔다. 어느 날 밤 정아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엄마. 진수가 엄마에게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이었다. 정아는 전화를 받으며 잠시 침묵했다. 엄마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진수가 또 그랬어. 나 이제 무서워. 도저히 못 견디겠어. 정아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도와드릴 수 없어요. 다음 날 정아는 근무 중 서윤에게 문자를 받았다. 엄마가 경찰 불렀대. 진수 정신병원 입원했대. 그 소식을 듣고도 정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마음 한편이 쓸쓸할 뿐이었다. 며칠 후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정아야. 그날 밤 이후 계속 생각했어. 내 말 다 맞았어. 나 혼자 그 아이 못 감당하겠더라. 정아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다. 엄마, 우리도 많이 아팠어요. 그동안 너무 지쳤고요. 엄마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정아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핸드폰을 귀에 댄 채 가만히 있었다. 그날 밤 정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겨낸 무게에 대해 생각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희생하고 견디고 포기했던 수많은 시간들. 지금은 비로소 조금씩 자신을 되찾고 있는 시간이었다. 1년이 지났다. 정아는 회사를 퇴사하고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낯선 고객들에게도 익숙하게 인사를 건네고 말수가 적은 사장님 대신 음악을 고르며 매장 분위기를 채워나갔다. 햇살이 드는 오전 커피잔 닦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하루가 조용히 흘렀다. 정아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난 봄 같은 동네에서 독립한 청년과 자연스레 친해졌고 둘은 동거를 시작했다. 그 남자는 조용하지만 따뜻했고 정아의 사연을 들은 뒤에도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겪는 고통이 다 같진 않죠. 근데 정아 씨는 그걸 지나왔으니까 더 단단할 거예요. 그 말에 정아는 울지 않고 웃었다. 그는 처음이었다. 그녀의 과거를 들어준 유일한 사람. 서윤도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며 자신만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다. 때로는 언니 집에 들러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그렇게 두 자매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어느 후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정아는 받지 않았다. 대신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 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며칠 후 엄마는 딸들이 사는 동네 근처까지 찾아왔다. 멀리서 그녀를 보고도 정아는 나가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얼굴엔 흔들림보다 평온함이 자리했다. 그날 밤 정아는 작은 노트를 꺼내 글을 적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딸이기보다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야. 집에서의 억압, 무기력한 관계, 그리고 잃어버렸던 시간들. 그것들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정아는 어느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반짝이는 걸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 잘 살아보자. 내 이름으로.